녹화 되나? 좀 되겠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이거 했나?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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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 차례요? 이쯤? 이쯤? 이쯤 같은데? 네. 아니다. 아니다. 어디까지? 좀 생각보다 많이 나갔던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안 들어봤어? 사전 제작각이 안 봤어요? 그래. 자, 사람 할 차례였던 것 같아. 맞아. 당사자. 자, 보험의 주요 당사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3명이 주요한 당사자로 등장을 하는데, 이 표현이 해상보험은 끝날 때까지 쓰여요. 그래서 딱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가면 좋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보험자, 인슈어러라고 하고, 다른 표현으로 IN 대신 어슈어러, A를 쓴 어슈어러,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고,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사전적 정의는. 그래서 보험 계약을 인수하는 주체인데, 누굴 지칭하느냐? 보험회사를 지칭하죠. 쉽게 말하면 보험회사를 지칭을 하는데, 그러면 그냥 보험회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라고 단순하게 부르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건 이제 계약 관계에서 우리가 구매자, 판매자 하듯이 이렇게 보험자라는 어떤 자격적으로인 명칭으로서 부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실제로 해상보험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보험회사들이, 이거 말고,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회사 말고, 개인 보험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컴퍼니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경우에는 보험회사라고 통칭해서 지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험자라는 표현이 오히려 적합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보험 계약자가 있습니다. policy holder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policy는 정책 이런 뜻은 아니고,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보험 증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팔리시가. 그래서 팔리시 홀더 갖고 있는 사람 이 뜻이죠. 그래서 보험 계약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이 피보험자는 insured라고 하기도 하고 assured라고 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 보험자라는 영어 단어와 비교해 봤을 때 앞에 ER로 끝나느냐 끝에 ER로 끝나느냐 ED로 끝나느냐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피보험자입니다. 한국어로 표현을 했을 때 능동형, 피동형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뜻합니다. 보험회사야 보험회사니까 그렇게 알겠고, 문제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아요. 배웠어요. 언제? 상무론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CIF, CIP에서 나머지 11개, 전체 11개 인커텀스 조건 중에서 나머지 9개하고 다른 CIF하고 CIP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대신 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험 계약자는 누구냐? 매도인. 피보험자는 누구냐? 매수인.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이해를 하면 상무론을 열심히 공부한 거고, 왜? 라고 하면 이제 본인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그렇죠? 왜 그럴까? 직접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들어주죠. 보험 수출국에서 보험회사를 컨택을 해서 직접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건 수출자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보험 계약의 대상이 된 수출 물품이 해상 운송 도중에 혹은 다른 운송 도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하물의 멸실 손상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수출자가 아니에요. 매수인인 수입자가 받습니다. 왜? 수출자는 본선, 선적 이후에 자신의 위험을 이전하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뭐 물품의 손실멸상에 대해서 매도인 수출자는 관심 없습니다. 뭐 진짜로 관심 없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물품의 위험에 대한 부담이 매수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조건들은 뭐 수출자가 다 보험 계약도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되거나 아니면 수입자가 보험 계약도 체결하거나 피보험자가 되거나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해상보험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생명보험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베네피시어리, 베네핏을 가지는 사람, 뭐 그런 뜻입니다. 잘 안 쓰입니다. 해상보험에서는. 자, 그 다음에 에이전트, 인슈어런스 에이전트, 보험 대리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이전트란 말 많이 쓰죠. 일상생활에서 많이 씁니다. 실질적인 의미로도 대리하는 사람을 뜻하죠. 보험 계약을 위임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을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그 비슷한 느낌의 단어에서 인슈어런스 브로커가 있어요. 브로커는 중개인을 뜻합니다. 대리인과 중개인은 다릅니다. 대리인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인을 대신해서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어떤 이유에서든 뭐 법률적인 자문 때문에서든 아니면 회계적인 처리에 있어서든 아니면 세무 처리에 있어서든 대신해주는 사람. 대표적으로 변호사, 법률 대리인이죠. 세무사, 세무 대리인이죠. 그런 사람들 칭을 하는 거고 여기서 브로커는 공인중개사 같은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중간에 브로커리지를 수수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데 중간에 중개인이 개입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던데요. 뭐 보험 아줌마 불러서 계약 체결하던데요. 그거는 일부 여러분들 소비자 보험에서 생명보험에서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기업의 경우 특히 이 해상보험과 관련돼서 특히 선박보험 이런 것들은 원체 보험 물건 자체도 크고 계약 규모도 크기 때문에 여러 중개인이 붙거나 합니다. 특히 이 인슈런스 브로커가 제일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재보험 시장 아니면 로이드 이런 데서 인슈런스 브로커가 많이 활동을 하고 인슈런스 브로커는 솔직히 잘 보기 힘들어요. 저도 에이전트는 많이 만나봤는데 브로커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엔 드물어요. 이런 역할을 해서 밥벌이 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자, 뭐 그래서 보험 중개인이 있다 하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험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들은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납니다. 뭐 파이낸셜 컨설턴트든 해서 보험 상품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설계를 해주거나 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날 겁니다. 뭐 물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생명보험과 관련된 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거나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해상보험하고는 그닥 뭐 관련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보험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입장이니까 카테고리를 한번 분류해 봅시다. 가장 쉽게 가장 일반적으로 보험을 분류하는 방식은 그것이 대상이 보험 계약의 목적이 사람이냐 물건이냐를 가지고 나눕니다. 그래서 인보험이냐 물건보험이냐 라고 나눠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들을 인보험이라고 하고 물건이나 재산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을 물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임의보험과 강제보험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의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임의보험, 일반적인 해상보험의 경우 임의보험입니다. 들기 싫으면 안 들면 돼요. 사고 나면 자기가 100% 자기 돈으로 부담하면 됩니다. 뭐 it's up to you예요. 근데 강제보험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냥 떼갑니다. 의료보험, 뭐 이런 것들. 이게 강제보험이고, 여러분들 혹시 뭐 차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를 한국에서 자기 이름으로 소유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돼요. 자동차 보험을 안 들면 번호판 안 줍니다. 그 대포차는요, 그렇죠. 선택하면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요. 대포차가 뭐예요? 요새는 잘 없어. 요새는 하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동차 보험이 강제를 하고 있다. 자, 영리보험과 비영리보험이 있습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이 영리보험이고 비영리보험도 있습니다. 뭐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 정말로 적자를 냅니까? 의료보험은 나 잘 모르겠어요. 별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고. 근데 무역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손실나는 해가 많아.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공기업이니까 매년 적자 내는 거죠. 국가의 세금으로 메꿉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보험과 가계보험이 있습니다. 커머셜 인슈런스가 있고 퍼스널 인슈런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될 해상보험은 어느 쪽일까요? 커머셜 인슈런스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퍼스널 인슈런스는 아닙니다. 내가 개인 자격으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짜리 물건을 해상보험을 든다.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 롱텀 보험과 숏텀 보험. 보험에서 롱텀과 숏텀의 경계는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이냐, 1년 미만이냐. 미만 초과냐. 그렇죠? 기본 그 선박보험이나 이런 데 가보면 기본 세팅값이 1년이에요. 우리 좀 길게 해볼까 하면 그 길게 해볼까의 의미는 1년 이상 해볼까예요. 기본 세팅값이 1년이야. 선박보험 쪽은. 자, 그 다음에 사보험과 공보험이 있습니다. 보험 제도의 운영 주체가 사기업이냐 아니면 공기업이냐 뭐 그런 걸로 따라서 알 수 있고, 해상보험과 육상보험이 있는데 말 그대로 보험 사고의 발생 장소를 의미하는데, 여러분들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옛날 초창기 정말 올드하던 시절에는 해상보험이 정말로 바다 위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줬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육상 운송 구간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도 해상보험이 해결을 해줍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공부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손해보험과 정액보험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액보험은 픽스드 밸류예요. 사고 나면 10만원 줄게. 큰 사고 나도 10만원 줄게. 적은 사고 나도 10만원 줄게. 금액이 딱 정해진 보험. 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실손보험. 이것도 뭐 같은 말이고, 실제 입은 손실만큼 보상해준다. 인데미티 인슈어런스고. 자, 원수보험이 있고 재보험이 있습니다. 원수보험이면 뭐 죽일 듯이 때려잡을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한국어가 더 힘들어요. 영어 표현이 오리지널 인슈어런스입니다. 원래의 보험 계약이라는 뜻이죠. 근데 재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리인슈어런스예요. 다시 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보험회사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눈에는 엄청 커 보이지만 보험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얘네들도 미미해요. 그래서 얘네들도 여러분들한테 판매한 혹은 여러 고객들이나 기업들에게 판매한 보험을 재보험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험에서도 보험을 들어요. 왜냐하면 보험 사고가 크게 발생하면 그거 자체도 보험회사의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 계약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재보험을 듭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 보험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다 어디에 있느냐? 주로 많이 영국에 있습니다. 로이드나 이런 데서 거의 전체는 아니고 전 세계 재보험 시장에 영국의 포지션이 엄청 커요. 그래도 한 30, 40 될 거야. 그게 몇 년이 아니라 한 10몇 년 전 자료라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확답을 못 하겠는데, 50까지는 안 넘지만 전 세계 보험 시장의 거의 대부분의 주요한 재보험은 영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보험회사들은 여러분들 같은 소비자를 만날 것이냐? 안 만나겠죠. 한국에는 그럼 재보험 회사가 있습니까?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코리안 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좋은 회사예요. 아무도 모르잖아. 여기 75명이 앉아있지만 처음 들어보잖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보다 신용도가 높으면 높았지 안 망해요.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대졸자는 안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거의 경력직 위주로 뭐 이런 사람들 받는 회사입니다. 한국에 재보험회사 하나 있다. 근데 세계 시장 규모로 보면 그 코리안 리도 솔직하게 말하면 순위권 밖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동보험과 중복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을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이란 건 여러 보험회사죠. 여러 보험회사가 개입을 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코인슈어런스라고 합니다. 공동보험이라고 해요. 문제 없습니다. 덩어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한 보험회사가 다 커버하기 힘들어.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거 가능합니다. 문제 없어요. 그걸 공동보험이라고 하고, 중복보험은 더블 인슈어런스라고 해요. 더블이니까 뭔가 좋은 느낌 들죠? 아닙니다.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두 개의
이중 계약을 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왜 문제가 있는지, 중복보험이 안 좋은 의미다. 중복보험은 안 좋다라는 거를 뒤에서 우리가 피보험 이익을 제대로 공부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보험과 물보험이 있는데, 한국의 상법에서는 물보험을 손해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보험은 인보험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들이 인보험에 해당이 되고, 손해보험은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 회사들 중에 무슨 생명 이런 회사가 있고 무슨 하재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있고 삼성화재가 있습니다. 다 삼성그룹입니다. 근데 주식 투자해보면 알아요. 어디가 돈이 더 많죠? 삼성생명이 훨씬 큰 회사예요. 근데 이제 역할이 달라. 두 회사는 고객도 다르고 상품도 달라. 사업 분야도 달라. 사업 방식도 달라. 왜? 삼성생명은 인보험을 지급하는 회사고 삼성화재는 손해보험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해서 다 덮어놓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해상보험의 대상에 따른 분류를 봅시다. 카고 인슈런스, 적하보험이라고 하고요. 여기 한글로 적하해서 하하하 할 때 하자 적혀있죠. 이 하자 쓰는 책도 있고요. 화요일 할 때 하자를 쓰는 책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카고 인슈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적하냐 적화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통일하면 되잖아요. 통일이 안 돼요. 왜? 이거를 이제 주장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카고 인슈어런스는 적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한자어가 달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한자 교육까지 할 생각은 없는데 사용되는 한자가 달라. 적화냐 적화냐. 당연히 화자, 그 화요일 할 때 하자를 쓰는 거는 화물할 때 하자를 쓰고요. 여기 이 하하하 할 때 하자는 선박 위에 놓여 있는 화물을 뜻하는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가 달라. 그냥 그거 대충 쓰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 교수님들은 평생을 걸고 왜 이 하자를 써야 되는지 막 논문을 내세요.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은퇴를 하셨어. 대학에서는 이제 교육을 안 하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 명예교수급이야. 다 명예교수급인데, 세상에서 이제 곧 없어지시면, 나도 이제 학회 같은 데 가면 만나거든. 그러니까. 근데, 뭐를 더 많이 쓰느냐라고 하면 솔직히 요새는 화물할 때 한자로 많이 가는 것 같아. 화물할 때.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세대부터는 한자를 잘 몰라. 그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화증권이 화요일 할 때 한자를 쓰잖아. 그것도 그 선화증권도 그냥 하하하 할 때 한자를 쓰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다 이거는 뭐 학파가 그래서 그런 거다. 어쩔 수 없다. 자, 선박보험. 헐 인슈런스입니다. 헐이라는 영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선체, 그러니까 선박의 바디를 뜻해요. 선체. 한국어로는 선체라고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배의 몸뚱아리, 그거를 지칭하는 영어 단어가 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감탄사죠. 헐. 진짜 발음이 비슷해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뭐 미국 사람은 또 발음 다르게 할 수 있어. 뭐 그건 나 잘 모르겠어. 내가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선박보험은 뭐 ship insurance든 vessel insurance든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hull insurance를 쓰고 오히려 time insurance 뭐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왜냐하면 선박보험은 기본적으로 기간 보험을 쓰거든요. 베이스 자체가 기간 보험이라서 time insurance 이런 표현을 쓰지 그렇다. 자, 그다음에 운임보험. 이거 운임이란 말은 많이 쓰죠. 무역에서 많이 씁니다. 뭐죠?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운송인한테 지급하는 그 반대 급부죠. 그걸 운임이라고 하죠. 그거 보험에 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희망이익 보험이 있습니다. 희망이익 영어로 뭐죠? 마지널 프로핏이죠. 마지널 프로핏을 보험에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여러분들 인카톰스 제대로 공부했으면 알 수 있어요. CIF 같은 거 보험 들 때 뭐라 그래요? 110%로 하라 그러잖아. 물품 가격에. 인보이스 가격에 110%. 인보이스 가격이 물품 가격을 뜻하잖아. 근데 그거에 왜 110%를 해주냐? 10%는 뭔데? 희망이익, 기대이익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실손 보상의 원칙, 이득 금지의 원칙, 이득 공여 금지의 원칙을 배웠는데 10%는 인정해 주는구나를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앞에 있는 적하하고 선박은 눈에 보이는 물품이죠. 눈에 보이잖아.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눈에 보여요? 돈이니까 보입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화폐라고 하는 거를 이 법적으로는 얘네들을 유형물로 보지 않아요. 물품, 구스라고 안 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보험에 넣어줘요. 그러면 보험의 대상이 되는, 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게 유형물도 있고 무형물도 있구나. 그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에 따른 분류. 항해보험이 있고요. 어느 항구에서부터 어느 항구까지. 그렇게 보험계약을 결정하는 게 있고, 기간보험이 있습니다. 기간보험. 보통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항해보험을 많이 쓰고요. 무슨 항구에서부터 무슨 항구, 아니면 무슨 터미널에서부터 무슨 터미널, 이렇게 보험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선박보험의 경우에는 그냥 100% 합시다. 100% 그냥 타임 인슈런스예요. 내가 한 10년 넘게 봤지만 선박보험은 다 그냥 100% 타임 인슈런스예요. 자, 요 두 개를 섞는 게 있습니다. 믹스드 인슈런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과서에서는 알려주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메리트가 없어. 그냥 이론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위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험을 공부했고, 그 보험 중에서도 해상보험을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겠다고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해상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해상보험, 마린 인슈런스, 마린 인슈런스.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자는 사고 나면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는 그 반대급부로서 보험료를 지급한다. 그게 그런 계약인 거죠.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그 상무론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판매하고 매수인은 물건을 구매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이죠.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이다. 자, 이 해상보험을 영어 표현으로 마린 인슈런스라고 하는데, 마린이라는 게 뭐 해상에, 바다에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순전히 그냥 on the sea,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다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해상운송과 연결되어서 육상운송 구간에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거나 보험자가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럼 자, 해상보험의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성. 해상보험은 상이한 국적을 가진 기업들이 참여하고, 보험의 기간이라든지 보험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터내셔널 합니다. 인터내셔널 하고 그런 국제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 국제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뭐 뒤에서 다 얘기를 하겠지만 이 해상보험의 글로벌 스탠다드 룰은 영국의 법과 관습이에요. English Law and Practice. 이게 스탠다드입니다. 이게 바이블이고, 이게 스탠다드고, 이게 룰이에요. 해상보험은. 영국이란 나라 지금은 맛없는 음식과 축구밖에 없는 것 같지만 불과 한 200년 전에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예요. 미국도 그들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면 그들의 유산이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건 뭐야? 잉글리시. 잉글리시. 두 번째, 내가 봤을 때 금융제도예요. 금융제도. 파이낸스. 아직도 영국이, 런던이 세계 경제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그 금융 중심지라고 할 때 얘네들이 은행을 엄청 크게 잘하느냐, 인베스트먼트를 가장 잘하느냐, 그게 아니고 영국이 가진 힘이 인슈어런스예요. 모든 인슈어런스와 관련된 기준이나 룰이나 시스템이 다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축구가, 오늘날의 축구가 영국에서 시작된 것처럼 오늘날의 보험 제도가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거의. 그래서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좀 이렇게 생각해 볼까?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 보험회사랑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영국의 법과 관습이 적용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어떤 이슈냐에 따라서 한국 상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English Law and Practice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문 있잖아.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문이면 당연히 한국 상법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판결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해상보험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문에도 그런 말들이 있어요. 뭐 영국 해상보험법 몇 조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판결문들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나라 대법원도, 한국의 대법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 국가들의 대법원도 이 영국의 법과 관습을 해상보험을 적용을 하고 해상보험과 관련된 보험자의 책임이나 면책을 다루고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육상해상혼합보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4번 슬라이드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너무 텍스트가 많다라는 컴플레인이 있어서 그림 한번 넣어봤어요. 별 의미는 없다. 자, 해난사고의 예방, 해상보험의 기능 한번 살펴봅시다. 해상보험을 들면 물론 내가 대놓고 사고 내겠다라고 일종의 프라우드 사기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보험을 들게 되면 그 보험을 계약을 체결하는 피보험자가 져야 하는 여러 가지 의무나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손해방지 및 경감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험에 들어요. 내가 보험에 든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문제 생기면 보험회사가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마인드로 막 살면 안 돼. 왜 그러냐면 피보험자는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어떤 의무를 부여받느냐. 손해 방지를 하고 그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이게 피보험자 입장에서 보험자에게 프리미엄,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만큼이나 중요한 의무예요. 그러면 의무라고 했잖아. 내가 듀티라고 했잖아.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경감 의무를 게을리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보험자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너가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손해가 발생했다 하나도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면 나는 너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겠어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상보험 자체가, 이 제도 시스템 자체가 뭐예요? 해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걸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물품 가격의 안정화. 이거는 약간 해상보험의 직접적 기능이 아니라 간접적 기능이 되는데, 해상보험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면 운송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를 이용한 운송이라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커집니다. 제가 앞에서 리스크가 뭐라 했죠?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라고 했죠.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그 리스크는 똑같아. 근데 이거를 매니지먼트를 하느냐, 인슈어런스를 통해서, 인슈어를 통해서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입는 데미지나 로스는 달라져. 그죠? 근데 우리가 인슈어런스를 통해서 그 리스크들을 관리할 수 있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완할 수 있고 커버받을 수 있다면 안정적이죠. 안정적이죠. 그러면 해상을 통해서 물품을 운송하는 이 글로벌 공급 사슬은 안정적일 거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내일도 그 물건이 올 것이고, 한 달 뒤에도 물건이 올 수 있을 것이고, 1년 뒤에도 그 물건이 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시장이 안정화되죠. 시장이 안정화되면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고, 가격이 안정화되면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국제수지 개선. 이것도 간접적인 기능이죠. 그렇죠? 뭐 CIF나 CRP 뭐 하면 수출상 입장에서는 보험료 수입을 통해서 외화 획득을 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CIF, 이거를 나중에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말고도 어려운 거 많거든요. 쓸데없는 거에 자신의 어떤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FOB를 해요. 보험 누가 체결해요? 수입자가죠. CIF를 해요. 보험계약 누가 체결하죠? 수출상이 하죠. FOB 같은 경우에 그러면 수입국에 있는 수입자가 지들 나라 보험회사 쓰겠죠. 가까운데. 근데 CIF 하면 그 똑같은 보험이 수출국에 있는 보험회사한테 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국에 있는 수입자가 FOB 쓰면서 한국에 있는 보험회사에게 보험 가입할까?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왜? 왜 그래?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자, 이거 뭐 자금의 공급, 어떤 이 보험료를 통해서 자금 풀을 구성한다는 건 충분히 앞에서 설명을 했고, 국제물류 촉진, 뭐 그렇죠. 이것도 뭐 앞에서의 안전성과 똑같은 말이고, 신용증대, 이것도 마찬가지고, 무역거래 활성화. 뭐 안전해지니까 무역거래가 활성화되겠죠. 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기능은 대충 알아봤고, 자, 본격적으로 해상보험과 관련된 법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법이 등장을 합니다. 영국 해상보험법. 자, 이거를 영국 해상보험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린 인슈어런스 액트라고 하기도 하고, MIA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강의 자료에 그냥 아무런 뭐 없이 국가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상법 이렇게 적어 놓으면 한국 상법을 뜻해요. 그리고 그냥 국가 이름 안 적어 놓고 해상보험법이라고 하거나 그냥 줄여서 MIA라고 표현을 하면 이 법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영국에서 1906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1906년에 제정이 됐고 이 법이 지금도 오늘날에도 해상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중거법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 영국의 법체계에 대해서 영미권 국가들을 여러분들이 뭐 사회 시간이나 이런 데서 통상적으로 배울 때 불문법 국가라고 배웁니다. 판례 중심주의 국가라고 부릅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국가들, 대륙법계 국가들을 성문법 국가라고 부릅니다. 법체계가 유사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영국이나 미국이 성문법이 없는 나라는 아니에요. 성문법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법체계가 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영국에도 그 기존에 이 MIA가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여러 차례 해상보험과 관련된 판례들이 있었어요. 기존의 법들이. 그래서 그거를 1906년에 집대성한 법입니다. 그러면 1906년에 만들어진 법을 2024년에도 쓰고 있느냐? 쓰고 있어요. 그건 좀 여러분들의 어떤 리걸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법적 체계하고 좀 안 맞을 거예요.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법을 개정하죠. 법을 개정합니다. 1906년에 만들었으면 아마 한국 사람들 마인드로 매년 개정해가지고 한 120회 개정 이런 걸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 체계가 좀 다르다는 게, 자, 이건 조금 그 역사와 사회 시간에서 알아야 될 상식인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몇 공화국이에요? 알아요? 6공화국이에요. 왜? 헌법이 6번째 헌법이야. 프랑스 지금 저기 대통령 이름 뭐야? 그 젊은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있는 프랑스는 몇 번째 공화국인지 알아요? 그 루이 16세인가? 목 댕강하고 만들어진 공화국부터 세하려면 지금 마크롱 대통령의 공화국이 5번째 공화국입니다. 5번째 헌법이에요. 자,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는 200년이 넘었잖아. 민주주의 국가잖아. 걔네들은 몇 번째 공화국일까? 걔네들은 그런 거 없어요. 헌법을 전면 개정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헌법을 어멘드먼트해요. 수정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얘기하는 것 중에 수정 헌법 몇 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걔네들 독립전쟁을 했잖아. 독립전쟁 해가지고 건국의 아버지들을 만나서 헌법을 만들었잖아. 그럼 그 컨스티튜션이 있잖아. 그럼 그거를 까짓는 게 아니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전면 뒤집는 게 아니고 그거 그대로 놔둔 상태에다가 옆에다가 추가해요. 수정헌법 1조, 수정헌법 2조, 수정헌법 3조 쭉 나와요. 그리고 그 수정헌법 중에 2조가 제일 유명하죠. 뭐예요? 무장할 수 있다. 미국 시민은 무장할 수 있다. 그 총기와 관련된 게 그 수정헌법 2조잖아. 그거 하나,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 마인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거 하나 없애면 되지 않느냐? 못 없어요, 못 없어요. 절대. 자, 영국 사람들 1906년에 이 법 만들었어요. 지금 이게 1906년이면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로 치면 그 저기 뭐냐 을사늑약 체결하고 그 시대예요. 100 몇 년이야? 110 뭐 한
7, 8년 됐죠? 예.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써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그냥 씁니까? 개정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답답한가 보지, 지들도. 예, 지들도 답답해서 2000년대 넘어와서, 놀랍게도, 1970년대, 80년대부터 어떤 바꾸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을 텐데, 한 몇십 년을 더 참아서 2010년대까지 와서, 이제 법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2015년에 인슈어런스 액트라는 걸 만들어요. 마린 인슈어런스 액트가 있고, 인슈어런스 액트라는 게 2015년에 하나 나와요. 자, 그러면 한국 사람 마인드로, 그러면 MIA를 폐기하고 인슈어런스 액트로 가는구나. 전혀. 두 개 다 유효합니다. MIA 그대로 두고, 인슈어런스 액트를 또 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식으로 말하면, 독립전쟁 때 만들어진 컨스티튜션이 있고, 수정헌법을 따로 만들어. 인슈어런스 액트를. 그럼 두 개 규정이 상충되면 어떡합니까? 인슈어런스 액트를 적용해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합니까? 생각하면 안 돼.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리가의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 돼요. 얘네들은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다. 그런 시스템에 따라서 지금 해상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다. 이 MIA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상보험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도 이 MIA 전체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강의 자료나 이런 데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알게 된다. 자, 그래서 뭐 재정 배경을 살펴보면 이게 해상보험 제도가 1906년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럼 1906년 이전에는 어떤 법을 썼느냐? 그전에는 말 그대로 판례 중심이었어요. 뭐 어떤 특정한 성문법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답답해 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판례를 모아서 간습법으로 만든 것이 MIA다라는 거죠. 구성은 총 94개 주로 되어 있고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다. 자, 인슈어런스 액트 2015년. 그래서 1906년에 만든 법을 100년 넘게 쓰다가 답답했겠지. 안 답답했겠어? 그죠? 그러다가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을 하자라고 해서 일부 개정했어요. 그래서 2015년에 이거를 이제 어나운스를 했고 그 1년 뒤에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부터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 10년이 안 됐네요, 채. 자, 그리고 내용적인 변화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시대 상황에 맞게. 그래서 최대선의 의무라든지 고지 의무의 내용들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담보 위반, 워런티 위반에 대해서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사기적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이거를 보험자들이 보험 사기하는 사기 치는 사람들한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 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인슈어런스 액트의 주요한 그 변경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최대선의 의무라든지 고지 의무라든지 담보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때 다시 자세하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MIA가 있고 인슈어런스 액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인슈어런스 액트를 만들던 2015-16년에 보험과 관련된 법을 몇 개 더 만들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퍼스널 컨트랙트 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슈머용 보험법을 또 따로 하나 만들기도 했어. 그러니까 그런 법들이 개정이 돼서 사용이 됐고, 한국 상법 안에 보험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 당연히 해상보험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요 내용들도 MIA나 인슈어런스 액트가 보험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고 있거나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상법이 일종의 레퍼런스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외에도 해상보험과 관련된 법규로서 요크 엔터프 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한 가지 이슈와 관련해서 적용이 됩니다. 뭐 어떤 이슈에 적용이 되냐? 공동훼손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공동훼손이 뭔지는 뒤에서 자세히 배우겠죠. 그래서 지금은
공동훼손 상황이 발생하면 요 법률을 요 법이 아니고 요게 이제 국제 규칙인데 요 규칙을 적용한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법은 아니고 국제 규칙이다. 자, 그 다음에 해상보험의 기원과 발전. 요거는 하고 마칩시다. 자, 모험대차. 해상보험이 언제 시작이 됐느냐를 따지고 들어가면 그 누구도 몰라요,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이제 기록들이 남아있죠.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오늘날의 그 현대적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설명할 로이즈가 만들어지고 나서 만들어진 것이고, 오늘날의 현대적인 해상보험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이 모험대차 같은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선주나 하주가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금융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요. 돈을 받아. 그래서 선박이나 화물이 사고가 나서 박살이 나서 없어지면 뭐 돈 빌려준 사람은 돈 잃고 나는 죽거나 배가 없어지거나 하는. 근데 성공하면 돈 빌려준 사람도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약간 그런 그런 거죠. 이건 뭐 제가 해상보험이 리스크 확률의 문제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이때는 진짜 바다로 나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할지 알 수가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그런 거죠. 바다가 그렇게 위험합니까? 왜 위험해요? 여러분들 부산에 사니까 뭐 강안리도 자주 가보고 해운대도 자주 가보고 잔잔한 바다를 보죠. 그거는 여러분들 눈 앞에 펼쳐진 한 1km에서 2km 정도의 바다만 그렇습니다. 연안만 그래요. 조금만 나가면 파도 치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태평양, 북태평양이나 뭐 베링해나 그런데 이제 그 파도 좀 세게 치는 데는 파도의 높이가 3m에서 5m 이렇게 쳐요. 건물 2층, 3층 높이의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요즘 배들은 더 크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요즘 배들도 쉽지 않아요. 그런 컨디션이. 그러니까 그런 컨디션을 이 시기에는 무슨 배를 타고 갔다? 통통배를 타고 다녔다. 나무 배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항해를 말 그대로 모험을 성공을 해서 돌아오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가 있었고 뭐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금융업자와 무역업자들이 서로의 니즈에 의해서 모험을 하던 것이 이제 인류가 그 통통배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항해술이 발달을 하죠. 조선술이 발달을 하고 항해술이 발달하고 지리학이 발달하고 뭐 등등등. 그리고 이제 뭐 내연기관, 뭐 모터십, 증기기관 뭐 이런 것들 만들어지면서 항해의 안정성이 나무배로 그 콜럼버스가 뭐 대서양을 횡단하던 그 시대에 비해서 이제 점차 증가하게 되면서 요런 모험 대차 방식에서 어떤 방식으로 점점 바뀌어가냐면 그 어떤 해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융업자가 돈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복불복에서 하나의 투자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투자로 변화하기 시작하고 그 투자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다가 뒤에서 설명하게 될 뭐 로이즈 이런 어떤 시스템과 제도를 만나면서 오늘날의 현대적인 보험으로 발전을 했다라는 게 대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해상보험이 예전에는 말 그대로 태풍이나 폭풍과 같은 바다에서 발생되는 위험을 통제가 할 수 없었고 인류의 어떤 문명 발전과 함께 일종의 도전이자 모험이자 뭐 이런 것들 낭만이 있었죠. 낭만. 그러다가 이 항해술이 발달하고 지도학이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달을 하면서 항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는 방법과 방식이 발달함과 동시에 이제 그걸 둘러싸고 있는 금융업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해상보험이 발전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이즈는 별로 안 중요한 거니까 사전 제작 강의에서 하도록 합시다.
우리 그러면 사전 제작 강의하고, 잠깐만, 다음 주는 뭐야? 다음 주 저거 아니야? 주소. 그러면 12일 날, 목요일 날, 동영상 강의 하나 업로드 해 줄 거고, 19일 날도, 온라인 강의로 개최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프라인 수업은 다시 언제 만나느냐? 2주 뒤에, 24일 날. 아마 12일 날과 19일 날 업로드 되는 강의 자료까지는 조금 그래도 이지할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이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갈 거고, 24일 오프라인 수업 그때쯤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해상보험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칠게요. 네.